잠깐 딴 생각을 했어. 자, 16에서 21번이고, 자, 여러분들 이 비문학 풀 때는 항상 뭐부터 봐라? 문제부터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선순위를 잡아주려고 그래. 16번 내용 묻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볼 때 이게 다 보는 거 아니고, 그냥 어떤 형태, 어떤 맥락을 내가 잡아야 되는가 보는 거야. 내용, A 박스, A와 보기를 이해해라. 그럼 이거는 A 보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읽어가면서 제끼는 문제. 18번 포인트 문제 기억, 니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가와 이것도 포인트 문제, 20번 추론 형태 문제 나와 있네. 21번은 문맥상 바꿔쓰기니까 읽어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보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문제 먼저 보라니까 보기를 막 읽어. 거꾸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여기서 그거는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 먼저 보고 아예 지문을 한 번에 보고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태연이하고, 이주는 이제 그 비문학 5개년 기출문제, 모의고사, 1학년 거 말고, 2학년 거 말고, 3학년 걸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매일매일 구호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안 해. 그치, 종훈아?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해, 이거. 예, 어쨌든 준비를 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중건이 잘 하고 있어? 그래? 태민이는? 자, 식물의 생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다. 당연하죠.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된다. 야, 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흐르지 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흐른다. 다 알죠? 예. 식물은 지구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따라서 식물이 줄기 끝에 달려있는 잎에 물을 공급하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거 문제 어디 있었는데? 어디 썼더라? 여기 아니었나? 어쨌든 틀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아니고. 자, 어디 보자. 계속 볼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예시 들어갔죠?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쇠쿼이어가 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는 키가 무려 112m. 와, 엄청나게 크다. 그치? 112m. 키가 112m래. 이르며 뿌리는 땅속으로 약 15m까지. 오. 따라서 물이 뿌리에서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까지 도달하려면 127m나 끌어올려줘야 한다. 야, 그건 엄청나죠? 대략 한 아파트 한 층에 한 3m 되나? 10층이면 30m인데, 보통 한 30층 아파트 크기네, 이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펌프 같은 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물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음표 나면 문답법이죠? 문답법 활용하는 겁니다. 지가 문제 던지고 지가 답을 찾아요.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올릴까?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흡수해 잎까지 보는 데는 뿌리야.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쪽 단락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지? 나무 안에서? 그쵸? 그거 물은 던지고 지가 답했어. 뿌리 앞,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이를. 그러면은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뭡니까? 나열이죠, 나열. 병렬식 구성을 갖고 있는 거야, 병렬. 그래서 먼저 모세관 현상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뿌리암 먼저 나올 테고, 모세관 나올 테, 그 다음에 증산작용 나오겠죠? 그래서 비문학 문제 풀 때 앞대가를 잘 봐야 돼요. 얘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찾는 거야. 분명히 앞에 다 소개를 해줘.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들어가서 정리를 쳐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 부분이니까 이게 17번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호박이나 수세미 잎을 모두 떼어내고, 자, 문맥음이 파악하게 잎을 떼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이게 용언인지 명사인지를 먼저 보시고, 이거 용언이죠? 잎을 떼다. 그대로 바꿔보는 겁니다. 21번에 삭제하다. 안 되죠? 잎을 어떻게 삭제? 잎을 떼는 건데. 20번에 1번 안 되고요. 다시 질문으로 와서요. 야, 삭제는 지우는 거예요. 예. 딜리트 키, 컴퓨터 키. 그러면 너 이렇게 문장 치다가 나 오타냈네. 나 떼야지. 그리고 딜리트 누르냐? 아니죠. 지워야지 하고 누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예, 숙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어휘가 늘어나잖아. 호박이나 수세미 잎을 모두 떼어내고 뿌리와 줄기만 남기. 자, 그럼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자어로 쓰면 뭐라고 써야 돼요? 제거하고, 제거라는 말 써야죠. 삭제가 아니라. 자, 모두 떼어내고 뿌리와 줄기만 남기고 자른 후 뿌리 끝을 물에 넣어보면 잔인한 새끼. 그죠? 예, 이 식물이 얼마나 아플까. 잘린 줄기 끝에서는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올라온다. 물이 올라온대요.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 하나 근거가 나왔죠. 뿌리 안쪽은 용액의 농도가 높다. 다시 말해 뿌리털 안은 농도가 높은 반면, 자, 다시 말해 라고 던져놓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뿌리털 안은 농도가 높은 반면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농도가 낮다. 이때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이것도 정보예요. 이거 거쳐서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들어온다. 한마디로 뭐야?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온다는 얘기군요. 자, 내부로 들어온다. 21에 2번 내부로 투입된다. 투입은 뭐니? 투입. 투입은 무슨 뜻? 투입이 뭐예요? 집어넣는 거지. 그렇죠? 집어넣는 걸 투입입니다. 여러분들 오락실 가서 오락할 때 동전 투입.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가 넣어주는 거야? 물을? 아니죠? 이거는 뿌리가 빨아들이는 거네? 투입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다시요. 뒷문으로 와서요. 자, 이처럼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은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뿌리압이라고 한다. 즉,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들어오는 압력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여기 내용 하나밖에 없어. 뿌리압. 뿌리압은 어떻게 생긴다? 농도 차이로. 그쵸?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온다. 그럼 17번 문제 풀 수 있겠네. A와 보기를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투현상이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각성 막을 통해, 그럼 우리 지문 앞에서 이렇게 뭐 투과한다고 그랬잖아. 뭐 투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문에서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서 물 분자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투과성 막은 뭡니까? 뿌리털의 세포막이란 얘기잖아. 이걸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 하며 이 힘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삼투 현상의 예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여 배추가 절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장할 때 이렇게 삼투압을 이용하는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을 역할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배추에서 빠져나오는 물이 이동하는 힘이 더 커진다. 그렇죠. 농도가 짙을수록 삼투압이 세대. 세 번째,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흙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 그렇지?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삼투할 때는. 그렇죠? 연결되잖아요. 네 번째,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 농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의 이 농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농도가 높았는데 여기서 물 들어왔어요. 그럼 물 거줘야지. 이거 뭐 상식이네. 예. 틀리신 분? 다행히 다 맞았나? 예. 우리는 다 상식을 가지고 있구나. 예. 자, 5번 확인. 뿌리가 흙 속의 물을 흡수하는 것과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은 용의 농도 차이. 예, 맞죠? 아닌 것은 4번.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예, 농도가 높은 곳에 농도가 높은 곳에 물을 집어넣으면 물 거줘야지.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옳시다. 다시 지문으로요. 자,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은 뭡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은 뿌리압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이 담긴 그릇에 가는 유리관을 꽂아보면 유리관을 꽂아보다 21에 3. 이 부착입니까? 부착은 붙이는 거잖아. 꽂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유리감 삽입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21호는 3번 아니고요. 다시 지문. 가는 유리관을 꽂아보면 유리관을 따라 물이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했던 것 같은데? 나도 했던 것 같은데? 이처럼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개념 설명 나와 있고요.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요 부분이 모세관 현상의 또 원리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관이 가늘어질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네, 결과.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다.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름이 75 마이크로미터로 너무 가늘어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식물은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으로 밀어올리는 힘이 생기다. 이거 내용 하나밖에 없다. 그치? 식물은 물관이 너무 가늘어서 모세관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린다. 자, 그 포인트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요즘은 이제 사거리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해놓잖아, 그치?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뭐죠? 근데 서울에 어디 가면은 이 우산 있잖아. 여기서 분무기처럼 이렇게 물 조금씩 나와요. 여기 증산작용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설명하는 거랑. 자, 그럼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뭘까?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의 그늘 아래가 건물이 만드는 그늘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증산작용이지? 나무에서 이제 수증기가 나오니까 얘네가 열을 빼앗아서 날아가는 거죠. 자,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다.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한다. 자, 이제 기공에서의 역할. 이처럼 식물체 내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하여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설명 그대로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가 10 곱하기 10cm인 잔디밭에서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55톤. 겁나게 많다. 10cm, 10cm면 요 정도 한 요 정도 크기인데? 그쵸? 요 정도 크기인데 1년에 55톤의 물이 여기서 나와요. 와우.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55,000개 분량에 해당하는 물의 양이다. 상수리 나무는 6월, 11월 사이에 약 9,000kg의 물을 증산하며 키가 큰 해바라기는 맑은 여름날 하루 동안 약 1kg의 물을 증산한다. 여기 예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자,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크기가 다르다 이거죠. 크기가 다르다. 21번에 크기가 상이한데 답 4번. 서로상 다르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서로 다르다. 답은 4번. 미리 얘기할게요. 만든다. 구성한다. 자, 다시 지문으로 와서 여잉. 자,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폭이 8, 길이가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 입에는 약 5만 개나 되는 기공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군요. 그 대부분은 잎의 뒤쪽에 있다. 이 기공을 통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다. 증산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뭐가? 증산작용이 원동력이다. 잎의 세포에서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에 물 분자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물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는데 이는 물 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사슬처럼 연결된 물 기둥. 자, 사슬처럼 비유법 들어갔죠? 사슬처럼 연결된 물 기둥의 잠깐만요. 화면이 넘어갔네. 물 기둥의 한쪽 끝을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면 아래쪽 물 분자가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증산작용의 힘에 의한 힘은 잡아당기는 힘으로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가장 큰 힘이다. 자, 세 가지 설명했어요. 뭐셨습니까? 뿌리압, 모세혈관 현상, 증산작용.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뭐다? 증산작용. 자,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식물 종류에 따라 기공 크기 다르다. 아까 그 포인트, 바꿔쓰기 문제 있었고, 식물의 뿌리압은 중력과 동일한 이거죠? 동일한 방향이 아니지. 중력은 어디로 향해요? 밑으로, 아래로. 그런데 뿌리압은 위로 빨아들이는 거잖아. 그쵸? 답은 2번. 2번이 틀렸고요. 17번 아까 풀었고, 1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모세혈관 현상, 니은은 증산작용. 1번 기억은 관의 지름에 따라 물이 올라간 높이가 달라지죠. 가누면 가눌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니은이 일어나면 물이 식물체 내에서 빠져나와 주변의 온도를 낮추죠. 예, 아까 나무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이유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니은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뀐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에 의해서는 모세혈관 현상으로는 물의 상태가 안 바뀌나? 모세혈관은 물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다시 찾아봐야 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우선 보류를 해놓으세요. 시간 잡아먹으니까 그냥 보류. 기억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모세혈관 현상. 니은으로 물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맞죠? 4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 식물이 물을 밀어 올리는 힘보다 니은에 의해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더 크다로 가야 되겠지. 그치? 예, 크다로 가야지. 5번이 틀렸다.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문제를 다시 확인해도 되잖아. 그쵸? 바로 돌아가지 말고 보류해놓고 우선 보기들을 제낄 수 있는 보기들을 제끼고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니은만 한번 볼까요? 니은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뀐다. 증상작용으로는. 자, 물의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물의 상태가 여기 나와 있네. 증발. 그쵸? 맞습니까? 기화되는 거지, 기화. 알고 있죠? 고체, 액체, 기체. 모르는 사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19번 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은. 자, 가와 같은 현상은 뭐였죠? 가와? 깍깍깍. 네,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는데 이때 물이 주위 열을 흡수한다. 그럼 물 주위 열을 흡수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피부에 알코올, 이거. 여러분들 주사 맞아봤잖아요. 근데 문지르면 시원하잖아. 근데 이거 알아야 쓰는 거 아니야? 뭘요? 너무. 아니지, 똑같은 거잖아, 지금. 간은 뭐예요? 물이 수증기가 된 게 주위의 열을 빼서 날아가는 거지, 그치? 피부에 알코올 딱 묻혀요. 그럼 시원한 느낌 드는 이거 뭐야? 얘는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열을 일정 부분 빼갖고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느낌 드는 거지. 똑같잖아. 나머지는 주머니 난로에 액체가 하얗게 굳어갈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주머니 난로 잘 안 써가지고. 음식물을 공기 중에 오래도 부패될 때? 이거는 열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열 나지 않나, 이거? 그쵸? 이누이트족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릴 때? 폭죽에 들어있는 화약이 터져 불꽃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뭔가를 묻혔을 때 주위 열을 빼앗고 날아가는 걸 찾아라. 1분밖에 없잖아. 20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자, 가나다 3개가 있고요. 크기와 종류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나는 줄기와 잎만을 남겨 비닐을 씌운다. 다는 뿌리, 줄기, 잎을 그대로 둔다. 셋을 물에 담아 햇빛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1번,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힐 것이다. 가보다 나의 비닐, 아니죠? 나 쪽에 물방울이 더 맺혀야지, 그치? 얘는 증산작용 할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가의 용기 담긴 물이 나다 용기에 담긴 물보다 덜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증산작용 얘는 못하잖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죠? 예. 3번,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 아니죠? 나에서는 2가지 힘이죠? 모세혈관 현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있고, 그치? 이미 틀려버렸어? 그 다음에 4번, 가나다 모두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네. 여기는 물관, 뿌리압을 통한 물관, 예.
그쵸? 물기둥이 형성된다?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5번은 왜 틀렸습니까? 가나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닌데? 얘는 뭐 기공이 있으니까,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씌워두면 이 안에 있는 거는 흡수가 되겠죠. 들락날락 하겠지,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괜찮습니까? 자, 22에서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보세요. 항상 문제 먼저 보세요. 자, 이거 22번 문제 내용 묻는 문제, 23번 문제 사례 제시 추론 문제, 25번 문제 가와 보기 나를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내용 묻는 문제, 25번 포인트, 26번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이런 건 어떻게 해라? 먼저 풀어라 얘기를 했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바로 푸는 거야. 어딨지? 기억이? 기억을 못 찾겠다. 기억이 알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알다. 잘못된 것을 알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날씨가 추운 것을 알다. 운전을 할 줄 알았다. 공부만 알다. 농담으로 알다. 그럼 얘는 뭐니? 어떤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결함에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답은 뭐가 돼? 2번이네. 춥다라는 상황을 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알아서는 뭐 이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3번은 뭡니까? 이건 능력이죠, 능력. 운전할 줄 알다. 능력. 이거는 뭡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거네, 4번은. 5번은요, 농담으로 알고 그냥 지나치다. 이거는 그렇게 간주하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은 2번. 이런 문제는 바로 그냥 접근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조자의 과실과 피해 발생. 근데 입증해야 돼.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란 내용은 요게 다죠. 제조자 과실로 인한 피해, 그것을 이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 이따가 뭐 여러분들 이제 가습기 피해도 얘기를 해줄게요. 그놈들이 왜 나쁜 놈들인가. 이 지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나쁜 놈들. 자,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여기 이제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자, 포인트 A, B 되어 있고요. 제조물은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공산품과 가공식품. 자, 공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공산품이라고 하고, 가공식품은 뭡니까? 원재료에다가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식품들이 가공식품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어묵 이런 게 가공식품이죠. 원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트 가면 물고기 생선이 있어요. 그거 가공식품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원재료죠, 원재료. 자,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가공 말도 안 된다.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 범위에서 제외. 얘네는 이제 제외시키는 거야. 농수축산물 등 1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 이유. 그러니까 미가공 농수축산물이 제외되는 이유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자, 여기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제조업자, 종류 나와 있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가 해당된다. 자, 그래서 요 단락 내용은요, 먼저 제조물 책임법 하나 나와 있고, 그 적용 범위 나와 있습니다. 그치? 개념 하나, 적용 범위. 그리고 제조업자의 범위. 이렇게 내용이 3개 있는 거예요. 그 세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락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 결함 여부입니다. 어디 갔어?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자, 결함 종류가 나오고 있죠.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그다음에 표시상의 결함, 표시 잘못했을 때. 자, 제조상의 결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단락밖에 안 되지만 첫째 문장을 통해서 이 단락이 어떤 구성,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단락도 뭐란 얘기야? 병렬식 구조입니다. 1, 2, 3, 3개를 순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 그치? 자,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비행기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 결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각각 자동차 멀쩡히 가다가 뭐 불타거나 비행기 멀쩡히 가다가 엔진 꺼져가지고 추락하거나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있었죠. 비행기 보잉사에서 걔네 뭐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 보잉 뭐죠? 맥스? 보잉 무슨 맥스기? 이거 다 취소하고 있잖아.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 또 해당이 될 겁니다.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이 되죠. 자,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며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가구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한테 이제 가구를 팔았는데 이 책장 가게 넘어가는 경우, 아이들만 올라가다가 꽝. 예, 그럼 이게 이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막 기어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당하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상의 결함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으면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삼성의 그 폴드, 갤럭시 폴드인가?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걸 뜯었죠. 근데 삼성 측이 그거 뜯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잖아. 그게 이제 왜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지만, 예.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결함을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합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가습기 그거에 대해 나와요. 나쁜 놈들이야. 자,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가습기 피해 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마실 수도 있어. 진짜로 마트에서 많이 팔았거든. 옥시랑 뭐 LG에서 어딘가 나온 거. 예. 애경이죠, 애경. 이게 가습기기 청소할 때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돌리면 자동으로 세척되는 줄 알았거든? 세척은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거 호흡했을 때 폐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한 수백 명 되잖아.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이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거를? 아마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디선가 마셨을 거야. 다행히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자정이 됐겠죠? 혹시도 몰라요. 여러분들 갑자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나이가 좀 이렇게 차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호흡할 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좌우장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그 피해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맘카페나 이제 올리잖아.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해요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습기를 쓰니까 그런 일이 있다? 이게 가습기 자체 문제인가? 또 막 이렇게 공통 분모 찾다 보니까 옥시하고 어떤 회사에서 나온 그
세척제를 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 병원에서도 쓰고 어린이집도 쓰고 막 이랬는데 그 신생아실에서도 쓰고 했었는데 그런 게 다 밝혀지는 거니까. 자, 한편 제조물의 결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이 나쁜 새끼들이야. 그래서 나쁜 놈들이야, 이 새끼들이. 왜 그러냐면은 옥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문제가 된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파악했는데 서울대 모 교수한테 시험 성적표를 조작을 시킵니다. 돈 주고.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돈을 쳐먹고 그 성분에 대한 결과값을 바꿔요.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다가 제출하고 그 제품 출시가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 이상 그 제품들을 사람들이 써왔어요. 이거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시험 성적서를 조작을 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람 생명 갖다가 그래서 많이 죽었죠.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조를 했죠. 옥시에서. 옥시는 영국 회사죠? 그래서 옥시 불매운동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해야 돼. 나쁜 놈들이야. 사과 안 합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지네 영국에서는 이 제품 안 써. 나쁜 놈들이에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등이다. 여기는 뭡니까?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경우죠. 그쵸? 근데 이제 옥시놈들은 알면서 했어요.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면책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방금 얘기한 옥시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조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의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에는 예시 들어갔어요. 손을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자, 내용 질문 없으시면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풀이. 자,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있었죠. 소비자가 이거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했다. 아마 첫 번째 단락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제조물에 있는 거고 제조물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거 아니에요. 제조물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 범위 있었죠.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날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뭐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얘는. 다음 23번 문제. 보기 사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사는 안심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B사의 전기 주전자를 C마트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물을 끓이던 도중 B사의 전기 주전자가 넘어져 쏟아진 물에 생후 8개월 된 A의 딸이 양팔에 2, 3도 화상. 와, 이거 많이 입었네요. 흉 터졌다, 이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전자의 개폐 버튼 부분이 잘못 결합되어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럼 얘는 제조상의 결함이 되겠다. 그렇죠? 결함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조상, 그 다음에 설계상, 그 다음에 표시상. 그럼 얘는 제조상의 결합이 있는 거고요. 자, D가 이사의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하여 사용 설명서에 따라 에어컨 통풍구의 분사도 중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없었다. 이거는 이제 표시상의 결함이죠. 조사 결과 탈취제 LP가스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졌다. 1번. A가 B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 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 네, 맞는 설명. A는 B사로부터 전기 주전자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게끔 틀렸죠? 환불은 어디다 받는다? 판매자한테 받는다. 맨 끝부분에 있었는데 여기 예시, 녹즙기 예시에서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판매업자에게는 환불.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2번은 B사가 아니라 C사, C마트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고 B사한테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다. 3번, 4번, 5번 확인할게요. B사는 제조상의 결함을 지닌 제품 생산 맞고요. D는 승용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사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이사가 제조한 승용차 탈취제는 표시상 결함 아까 설명했습니다. 질문 없으면 24번 가와 독의 날을 비교. 가 어디지? 제조물 책임법. 자,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제품의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파기 및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 리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작년 여름에 BMW 열심히 잘 탔어요. 그죠? 가다 보면 불나면 뭐 BMW. 특히 디젤. 그게 이렇게 가스 이렇게 조절하는 밸브가, 우리나라 교수들이 아니면 자동차학과 교수들은 그게 결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BMW는 아니라고 우기고, 그건 한국만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리콜 들어갔죠? 근데 웃긴 거는 리콜을 해도 불나.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가가 사후 피해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끊고 확인해야 되죠. 맞죠? 가는 제조물법이니까 나는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박스 방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연에 방지한다. 그치? 박스에 나와 있어요. 맞는 설명.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고. 가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맞고요. 나는 결함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역시 맞죠? 3번 가와 달리 나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는 제도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결함 제품이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내용 나와 있습니다. 4번. 나와 달리 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 아니요. 리콜 제도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이 발견되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요. 앞부분 얘는 가에만 해당되는 거죠. 나는 반드시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25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놨고 A를 보면 제조물, B는 제조업자.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장품, 건전지와 달리 고등어는 A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조물은 아닙니다. 얘는 농수, 축산물은 제외. 중고자동차는 A에 포함되며 이를 수입하는 자는 B에 해당. 맞죠? 중고자동차는 A에 포함되며 이를 수입하는 자는 B에 해당. 그렇고 복숭아 통조림은 A에 포함되고 이를 제조한 자와 복숭아를 생산한 자 모두 B에 포함. 뒤에 게 틀렸죠? 그렇죠? 여기 농수 축산물은요, 이건 제외한다로 얘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었냐? 여기요. 어디 갔지? 농수 축산물 등 1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적용의 유통업자, 강업자의 과실에 대해서 불공정의 책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패스. 질문 없어요?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34, 37번인데요. 자, 설명, 읽게 대한 설명. 이런 문제 유형은 뭐냐면은 내용을 묻는 거, 그 다음에 전개 방식 묻는 거. 그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요거는 아까 딱 똑같죠. A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 그쵸? 그러니까 모든 비문학 문제가 이런 걸 하나씩 꼭 껴 넣습니다. 자, 중간에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제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자와 흡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뭔가 하는 개념 나오고 다른 개념하고 연계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역만 다를 뿐이지 문제 유형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기억 디귿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37번 같은 문제는 36번 문제하고 같은 문제 유형으로 보면 돼요. 약간 변형을 준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문사회는 뭐 그다지는 어렵지는 않은데 인문 영역에서 어려운 게 이제 논리, 그렇죠? 논리 나오는 거, 뭐 정원, 뭐 명제 나오는 거, 정원 명제 뭐 이런 거 나올 때, 내 눈 돌아가요. 그런 거 이외에는 뭐 그냥 평이하죠. 자, 중국 역사에서 전국 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여러 사상가들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형이상학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자, 이 형이상학적이란 말은 뭐냐면 형은 형! 그 형이 아니고 형태 이상. 형태 이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건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형태 이상, 그러니까 사랑, 우정 이런 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형 이하도 있어요. 형 이하학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물들, 뭐 컴퓨터, 책상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형 이하. 형 이상학적 체계로서 인성론, 그렇죠. 사람 성격이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형 이상학적 체계로서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자, 인성론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요거 하나 나와 있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 요거 하나 있고요. 인간의 본성에는 애초에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다는 성무선악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3개 나와 있네요. 인성론에 어디 갔냐? 성선, 성악, 성무, 선악. 그러니까 선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 맹자, 순자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관점으로 인성론을 구성하고 변형시켰다. 자, 인간 본성에서 어디로? 사회적, 정치적 관점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정리하자면 이거밖에 없네요. 전국시대에 이 사람들 어떤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를 깔고 싶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인성론이 대두되었고, 인성론에는 성선, 성악, 성무, 성악설이 있고, 공자와 맹자 같은 사람, 맹자와 순자 같은 사람은 이것을 사회, 정치적 관점으로까지도 변형시켰다. 이게 첫 번째 단락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락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파악이 돼요. 그게 아직 연습이 안 되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메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할 때 그냥 쭉쭉쭉쭉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있잖아. 가지치기. 그치? 그런 형태로 해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구조 파악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A 부분을 보도록 해볼까요? 맹자의 성선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면, 자, 성선설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이걸로 썼다면, 순자나 법과의 성악설은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그 논거로서 사용되었다. 여기 뭐 대조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성선설하고 성악설의 차이점 들어가 있고, 즉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성선설은 이렇게 써먹었고 성악설은 이렇게 써먹었고. 뗄래야 뗄 수 없다. 불 안 된다. 가 할 수 있다. 불리 불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끊어야죠. 그러니까 성선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외부의 간섭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성악설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개체는 정치적 무질서를 초래할 뿐인 존재라고 본 것이다. 그치?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대조.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거를
이게 단락 정리할 때 재구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은 뭐란 얘기입니까? 성선설은 간섭 노노, 간섭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치적 질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저 외부에 어떤 간섭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갔고, 성악은 어떻다? 성악은 여기 보면은 국가 공권력 정당화입니다. 공권력을 정당화하고요. 또 얘네들은 간섭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치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간섭이 없으면 어떻다? 간섭이 없는 경우에는 무질서, 정치적 무질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A 부분을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더라? A 부분? 35번. A를 통해 인성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갈등 유지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사회 갈등 유지? 갈등 유지? 갈등을 왜 유지를 해? 그런 내용 없는데. 자, 권력자의 윤리의식과 통치력이 상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권력자의 윤리의식과 통치력이 상반? 그런 내용 아닌데.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이념적인 수단. 그렇죠? 성선설은 뭐예요? 우리 간섭하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정적 질서 세울 수 있어. 성악설은 안 돼. 간섭하지 않으면 무질서해. 그래서 간섭해야 돼. 3번이죠. 네 번째는 초자연적 존재 이런 내용 없었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인위적 노력을 배격화했다? 아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정리해두면은 문제 풀 때 그거 보고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문제를 풀고 읽어가면서 풀고 아주 질문이에요. 한편 고자는 이때 고자는 내가 고자라니까 고자가 아니고요. 성律선역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로 비유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는 일체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다. 자, 고자는 성문선악설인데 외부에 있는 거 간섭하지 말아요. 이거는 성선설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다? 소용돌이치는 물이다. 그러니까 역동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간섭은 안 돼. 이렇게 고자가 얘기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한 고자 인성론 비파 차이가 있죠? 맹자는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무 술잔의 비유를 통해 나무 술잔으로 쓸 수 있는 본성이 이미 버드나무 안에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이러한 본성을 이니예지 4가지로 규정하였고, 고통에 빠진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동정심, 즉 측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고,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본 것이 맹자의 관점이었다. 이니에지 측은지심은 원래 인간은 자동적으로 탑재, 이렇게 맹자가 얘기한 거네요. 다시 말해, 자, 이런 게 포인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즉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수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였다. 이것이 바로 맹자 수양론의 기본 전제. 자, 맹자의 기본 전제 수양론은 자력으로 할 수 있어. 우리는 인예지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주야? 인예지와 측은지심 가지고 있어요? 응? 길 가다가 고양이 새끼만 낑낑거리면 불쌍해 보이죠, 그쵸? 그럼 길 가다가 지렁이가 꿈틀하면은 불쌍해 보이니? 그렇진 않아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고전수필 슬견설 배우게 될 거예요. 난 길 가다가 개를 때려 죽은 거 보고 마음이 아팠네. 그런가? 나는 이를 잡아 죽이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다네. 이런 슬견설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생명은 뭐 무겁고 가벼운 건 없다. 생명 다 똑같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이 선한 본성의 실현은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순자는 사변적이고 사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낙관적이면 좋게 본다는 얘기죠.
현실 감각이 결여된 수작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깐 거지 뭐. 다행히 뭐 맹자하고 순자는 뭐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뭐. 같은 시대 사람인가? 자,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 맹자의 논리는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한 거야. 여기가 바로 순자가 맹자 아저씨를 깐 이유. 그렇죠? 자,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그것을 교정하고 순치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 순하게 다스리다, 다스릴 치자. 순하게 다스릴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제도들이 부각될 수 있다. 국가 권력, 전통적인 제도, 이거는 순자가 인정합니다. 왜? 사람들은 악하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막 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순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자는 교육, 법,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맹자는 자기 수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생각하는 건 자율학습 열심히 하면은 이제 선이 될 수 있는 거고, 순자가 생각할 때 아니요. 김쌩님 같은 쌩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만 다스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자입니다. 자, 국가질서, 사회규범을 정당하기 위한 순자의 견해는 성악선일 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자, 여기는 이제 순자와 맹자의 차이점을 설명해줬고,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재화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예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는 할아버지 힘드시죠? 여기 앉으세요. 그 예가 아닙니다. 이때 얘는 상대방이 적군이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손을 맞잡고 일한다, 뭐 이렇게 절한다거나, 양반은 항상 집에서 아무리 더워도 관을 정제하고, 그렇죠? 의관을 정제하고 있다가 이거를 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죠, 규칙.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처럼 생각한 겁니다. 자, 만약 인간에게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규범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 충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재화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거 누구랑 똑같았냐면 위에 나와 있는 홉스하고 똑같아요. 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사람이 욕망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죽이고 연병하는 거야.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한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다. 그게 홉스의 사회 계약들이죠. 그러니까 순자랑 약간 비슷해요. 다만 홉스는 사회 계약이지만 순자가 얘기한 것은 예, 법, 공권력, 제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맹자의 성선설이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순자의 비판은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원래 욕심 많어. 욕심 많은 애들끼리 두면은 치고받고 쌈질이지 뭘.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재해야 돼. 이게 순자의 생각.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인성에 대한 새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장단점이었습니까? 글쎄요. 2. 인성론의 등장 배경과 요거 있었죠? 이게 왜 있었어요? 전국시대. 그치? 첫 번째 단락 있었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다. 다양한 견해 있죠? 인성론이 대두되었고, 그 밑에 성선, 성악, 성선무학설. 그쵸? 예. 아니, 그 뭐였더라? 고자가 얘기한 거. 선이든 악이든 필요 없다. 이런 거. 답은 2번으로 갈 수 있겠다. 35번 아까 했고. 36번. 윗글의 순자와 보기 홉스가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 뻔해요. 치고받고 쌈질하는 거.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따르면, 자, 이 리바이어던은 이게 전설에 나오는 어떤 그 고대 생물,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그러니까 얘가 뭘 하나 먹으면 점점 커져. 또 먹으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삼킨다. 이게 리바이어던이고, 신화에 나오는, 뭐 전설에 나오는 그런 고대 바다 생물인데, 홉스는 이거를 국가로 봤습니다. 국가.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계약,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계약, 이렇게 되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 본 거야.
자,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든이다. 이는 공동의 평화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힘과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다. 사람들은 리바이던과 같은 절대 통치자에게 복종을 약속하고 대신 통치자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국가는 바로 이런 계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회계약설. 여러분들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울 때 나오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러면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1.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거네. 요 내용이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네요. 예, 답은 1번. 3점짜리에요? 땡큐. 이런 거는 그냥 먹어주면 되죠. 자, 기억력 디귿. 기억은 고자, 니은은 맹자, 디귿은 순자. 적절하지 않은 것.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친 장발장은 앞으로 해도 장발장, 거꾸로 해도 장발장. 체포되어 19년 동안 감옥생을 한다. 출소한 장발장은 신분증에 정가가 적혀있어 잠잘 것도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된다. 오직 미리엘 주교만은 이런 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나 장발장은 은초대를 훔치다가 경관에게 붙잡힌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은초대는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이에 감동받은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 이 사람은 시장인가? 시장이 되나요? 장발장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은 각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 기억은 누구? 기억은 순자였죠. 순자. 고자인가? 예.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순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순자가 아니죠. 고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자 입장에서는 욕망, 욕구는 본성, 소용돌이치는 물, 역동적인 거 그거를 간섭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2번 미리엘 주교가 은초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는 행위. 규격이 돼요? 규격이 됩니까? 위에서 뭐라고 돼 있나요?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적 간섭에 저항한다. 그렇지? 규격하면 안 돼. 규격하려는 외적 간섭에 저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번이 틀려버렸네. 3, 4, 5번 확인. 3번하고 4번은 맹자, 성산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은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따른 것. 예, 그렇죠. 예. 측은지심. 4번 장발장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모습. 그렇죠. 자아실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발장이, 그러니까 디귿은 이제 순자, 장발장이 체포되어 소감된 것은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 규범에 의한 것. 예, 맞네요. 아닌 것은 2번 규격화하면 안 돼요. 고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없나요 이제? 비문학이? 좋습니다.